예. 자, 이제 제3절이 거미줄 모형인데, 거미줄 모형은 아까 이제 별 2개 이야기 드렸었고요. 여기는 이제 기억하실 게 3군데밖에 없어요. 자, 가정하고,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의 수렴형 조건이죠. 수렴형. 그 다음에 의의 동그라미 2번 적용 대상. 의, 그래. 의까지.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그 일시적 균형의 변동 과정을 통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HKL의 거미줄 모형이다. 동그라미 2번에 생산기간이 장기이어서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는 재화로 주로 농수축산물이나 부동산에 적용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HKL의 거미줄 모형은 거미줄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HKL이라는 학자가 처음에 주장을 했고요. 이제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완성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적용 대상 재화는 주로 이제 공급의 시차가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공급 시차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뭐냐? 농수 축산물이나 부동산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가 됐지만 농수축산물이 우리가 농사를 씨를 뿌리면 즉시 농사가 되는 건 아니죠. 6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시차가 있고요. 이거 착공해서 완공까지 한 2년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급에 시차가 있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가정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단기의 수요량은 단기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는 현재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당연히 안 사고 현재 가격이 싸면 당연히 많이 사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공급량은 이거는 이제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가격이다. 전기라는 거는 이제 한기수 앞이다. 쉽게 말하면 전년이다 그 이야기인데 공급자는 왜 전기 가격에 의존하느냐? 이유는 이제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마늘 가격이나 제가 이제 고추 가격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18, 19, 20, 21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치자. 그럴 때 이제 고추 가격이 예를 들어 마늘 가격이 한 접에 2만 원이었다 치자 이때.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싼 거라고 칠게요.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마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19년도에 마늘 농사 짓는 분들은요, 작년에 농사 안 지은 게 무척 후회스럽죠. 그래서 마늘 농사를 많이 짓죠. 다시 말해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수요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전년도 가격 보니까 영 농사 지은 게 후회스럽죠. 그래서 마늘 농사를 일치 안 지어요. 하여튼 고추 농사 같은 걸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늘은 이제 공급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수요가 넘쳐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가요. 17,000원까지.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한 번 더 짓어야 되는데 싶어서 또 이제 열심히 마늘 농사를 짓죠. 그럼 공급이 넘치고 넘치는데 수요는 얼마 안 되니까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 초과 때문에 가격이 다시 폭락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공급의 시차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하는 이론인데,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전년도 가격을 가지고 농사 지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냐? 농사 짓는다는 게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니까. 이유는 공급의 시차가 있어서 그렇다. 야, 근데 고추라는 게 모종을 심자마자 다음날 키가 1m로 커가지고 막 빨갛게 고추가 자라면 이거는 공급 시차가 하루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일이 없어요. 오늘 심어봐가지고 내일 가격이 좋으면 계속 더 심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심어가지고 고추가 익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6개월. 이 6개월 후에 나중에 고추가 완전히 익었을 때, 생산 가능할 때 이때 가격이 얼마일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심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가격은 몰라요. 고로 올해 가격 가지고 농사를 지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요. 전년도 가격이요. 그게 전기 가격이죠. 공급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기에 공급된 것들은 단기에 모두 매진된다라고 보는 건데, 뭐 농산물이나 수축산물을 우리가 몇 년씩 놔두고 먹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단기에 먹고,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고춧가루도 이제 1년 지나면은 고추장 담궈버리지 먹지는 않아요. 묵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단기에 싹 다 소진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다음에 공급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리명 조건인데, 수리명 조건은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울기로 볼 수도 있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정확하게는 절대값이죠. 항상 수요는 늘 절대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그럴 때 탄력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쪽이 좀 비탄력적이어야 수렴하죠. 그다음에 기울기는 아까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했는데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이쪽이 작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반대이더라. 뭐 이런 데 써먹으려고 아까 기울기랑 탄력성이 반대다 그런 이야기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프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굳이 그려보면 예컨대 수요곡선은 좀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치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딱 봐도 이게 비탄력적이죠. 얘는 탄력적이고. 자, 그럴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요가 D0에서 D까지 늘었다. 그런데 이런 재화들은 공급에 시차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공급이 즉시 늘어난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올라가요. 수요는 증가했는데 여기서 이게 오른쪽으로 증가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2만 원이었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공급자들은 생산을 많이 늘리죠. 수요는 뭐 별로 없으니까 공급 초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까지 떨어졌다. 5천 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농사 안 짓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17,000원 됐다 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공급을 늘리죠. 그래서 공급 초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이와 같이 수요 초과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죠. 공급 초과를 반복하면서 가격의 폭등과 폭락하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 거미줄 모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렴형 말고 반대가 되는 발산형은 어떻게 되냐? 왜 이것만 외우라 그러냐? 다 외울 필요 없는 거냐? 그렇죠. 반대죠. 이 경우 공급 쪽이 탄력성이 크면 돼요. 기울기는 반대로 이쪽이 크면 돼. 그러면은 규칙적 진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개가 같을 때다, 같을 때.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자, 공급의 탄력성이, 여러분은 이제 대답해 주시면 돼요. 공급의 탄력성하고, 수요의 탄력성인데, 요게 1.7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 1.3입니다. 자, 그럴 때는 수렴형이 발산형이에요.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일단 규칙적 진동은 아니죠.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최근에 시험이 계속 3번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기울기로 갈게요.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요거는 기울기가 2, 여기는 0.7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형이에요? 발산형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발산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울기를 준 건지, 탄력성을 준 건지를 잘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하면 이제 이상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왜 적용되느냐? 부동산도 이런 경우가 많죠. 예컨대 그렇죠. 2018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늘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즉시 공급이 되느냐? 안 돼요. 왜냐? 부동산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한 2, 3년 걸리거든요. 이런 걸 공급 시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넘치죠. 그래서 수요 초과로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9, 2000, 2001년 해가지고 2001, 2021년? 21년. 예. 2021년이 돼가지고 3년 후에 공급이 됐다 치자. 그러면 이제 뭐 공급은 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결혼하겠다고 집을 찾던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계약해가지고 지금 아직 계약 기간 중인데 뭔 수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을 때가 있다. 자, 그럴 때는 여기는 수요 초과예요, 공급 초과예요? 공급 초과.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동산도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나 공급 초과를 반복하면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 가격이나 배추 가격만 폭락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거미줄 모형이라 한다. 그래서 가정 보시면 동그라미로 금기 소유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존한다 그랬죠. 네, 동그라미 2번에 금기의 공급량은 그제와의 전기의 가격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예상은 실패한다고 가정한다. 즉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안 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컨대 어떤 농사 짓는 분이 뭐 한 50년 통계를 봤더니 홀수 때는 아니고 지금 흥분했어요. 아직 흥분이 덜 가라앉아가지고 짝수 때는 마늘 가격이 좋고 홀수 때는 거꾸로 마늘은 싸고 고추 가격이 좋아요. 대체작물. 그래서 이걸 알았다. 그 사람은 남들처럼 홀수 때 마늘 농사를 안 짓겠어요? 마늘 농사를 짓겠어요? 짓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마늘 농사를 안 지었는데 그래서 공급이 모자란 건데 일부가 마늘 농사를 지어요. 그럼 공급이 많이 모자라겠어요? 조금 모자라겠어요? 그러면 가격 폭등과 폭락이 적죠. 그러니까 합리적 예상을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불합리한 예상이다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요즘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모종을 다 사죠. 씨앗을 사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씨앗을 받아가지고 옛날처럼 농사 짓지 않는단 말이죠. 모종을 사러 갔는데 종묘상에 전부 다 마늘 모종을 사고 있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 다 마늘 심는데 나 혼자 고추 심는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남들 마늘 사면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도 고추 농사 지면 다 그냥 고추 농사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했다, 폭등했다,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간이 많을 때는 제가 좀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하향시장, 이게 이제 호황이다 그랬는데, 아까 불황에 강한 부동산 안정시장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얘는 불경기 때나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지, 호경기 때는 별 볼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돈 번다는 거 다 아는데, 쌀 때 뭘 사야 되느냐? 올라갈 걸 사야죠. 올라갈 게 뭐예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3, 4월 때 그랬잖아요.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과 거꾸로 투자를 해요. 거꾸로가 얼마나 힘드냐. 보세요. 여기 불경기 근처는 아까 부동산 경기는 명확하다 그랬어요? 불명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경기를 누가 알려주면 좋지. 예컨대 2018년도 5월 8일자로 바닥을 찍었다. 그럼 무조건 오늘부터 사면 돼요. 그럼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불명확하니까 오늘이 바닥인지 다음 달이 바닥인지 내년이 바닥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도저히 모르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제가 20년이 넘게 강의를 했고 대학원만 2군데를 다녔어. 공부도 제법 했고.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 지금도 승률 고작해야 내가 한 5개 투자하면 한 3개 벌어요. 한 2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때는 아무도 안 사. 이때는 불경기다 보니까 전부 쫄아가지고 아무도 안 사니까 거래가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안 사고 돈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쌀 때 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은 웬만할 때 팔아요,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또 이때 사요. 이때. 막 남들 사가지고 돈 좀 벌었다, 2억 벌었다 그러더라. 그러면 안달이 나가지고 난리를 친다 그랬죠? 아줌마들 전부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막 커피 마시면서 부동산 이야기해요. 부동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는 환금성이 높은 재화예요? 떨어지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환금성을 도와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해가지고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2달은 맥주 잘 마신다니까, 2달은. 올라가니까. 신랑이랑 맥주 마시면서 화기애애해요. 야, 올라갔다 그러더라.
내일 모레 우리 이제 이사 가도 될 것 같다. 집 넓혀서. 그랬다가 2달 지나가지고 꼭지 찍으면 부동산은 후퇴가 느리다 그랬어요?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본전치기 하려면 여기 샀어요. 본전치기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17년을 기다려야 돼, 17년. A런 18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나면은 뒤어가지고 이제 안 사요. 나는 부동산하고는 사주팔자가 안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거꾸로 투자를 못해서는 거꾸로. 그러니까 매사 돈 벌려면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게 심리적으로 어렵다고요. 여기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거꾸로 가겠어요. 그래서 남들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데 남들 따라가는 게 쉽지만 돈은 안 되죠. 빤한 거 아니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으니까 사람들 많이 사면 가격 올라갔을 거고 올라가면 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또 결론이 공부냐고요? 합격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 합격 실력 강의하는 거지. 진짜 합격 안 하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강의가. 내가 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 강의는 이렇게 안 해요. 대학 강의는 놀면서 합니다. 놀면서. 좀 놀았다 합시다. 뭐 이렇게 놀면서 해요. 뭐 널널하지. 그 사람들 뭐 여유 있어요. 뭐 7, 80만 원 내도 어차피 뭐 들어봤더니 다른 사람도 놀더라. 그런데 뭐 제가 가서 열심히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요. 막 OECP 뛰어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자기들이 놀겠다는데.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시험이 얼마나 냉정한지. 시험은 코피 터졌다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합격해야 존경하죠. 코피가 10번 터지면 뭐 할 거야? 합격해야지. 가정,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정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결국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자는 미래 공급량을 결정할 때 항상 주어진 현재 가격에만 반영해 결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요거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줄.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냈죠. 최근에도. 현재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올해가 지금 18년이죠? 그럼 내년 미래 농사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전기가 지금 현재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의 공급을 결정할 때는 현재 가격이다. 오늘 지금의 공급을 결정할 때는 현재요, 작년이에요. 작년이겠죠. 그게 전기예요. 그게 한기수압. 그래서 이 전기라는 말을 또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4번처럼. 내용이죠. 수렴형인데 수의 가격 탈적성 호흡을 커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쇠곡선의 기울기가 공복선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해야 한다. 즉 쇠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산형이죠. 발산형 반대로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순환형 또는 규칙적 진동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진동만 하는 거예요. 뭐 그래프 굳이 그려보면은 실제로 진동합니다. 이거는. 어떨 때냐 그러면 이럴 때예요.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편인데 이런 거. 자, 수하고 공복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기울기가 똑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예컨대 수요가 증가했다. D0에서 D까지.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규칙적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의 기울기가 같을 때 또는 탄력성이 같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순환형 뭐 기왕 봤으니까 확인하면 수의 관리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같아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의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한다 그랬죠. 즉 수의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내용, 특히 이제 수렴형 중심으로 세 가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가로 4번의 특징인데 동그라미 1번의 거미집 이론은 시행필품의 성격을 띠는 주거용보다는 대규모 임대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적용된다라는 건 외워버리자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버리는 게 편하다. 뭐 굳이 여러분 이제 설명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굳이 뭐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래프가 이제 비교가 좀 돼야 되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뭐 똑같이 기울기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그럴 때 이제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아주 가파르게 그려봐. 아주.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가파르죠. 그럴 때 동일하게 수요가 증가했다 치자 뭐 한 대략 한 뼘 되는데 제뼘으로. 그래서 대략 요 정도. 뭐 그럼 비슷하죠 지금. 그럴 때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일단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내려가죠. 끝났네. 지금 가운데 거의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요 정도 들어가려면은 지금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비슷하게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상공업용 같은 경우가 이건데 이 경우에는 훨씬 균형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빠르게 접근한다고요? 더 잘 적용된다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수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꼴랑 2년 만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아까 우리가 이미 했는데 주거하고 상업용 봤을 때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한다면 주거용은 용도 전환이 쉽죠. 보다 탄력적이고 상공업용은 보다 탄력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그러니까 더 빠르다 그 이야기인데 너무 어렵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거. 8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인데 여러분은 이제 끝날 줄 알았겠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시장은 뭐 이런 거예요.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저보다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단계 이론 강의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가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텐데 완전 경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경쟁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 얘는 경쟁이 불완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늘 뭐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법리상으로는 그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모르겠는데 금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요즘 대한항공 쪽이 뭐 난리인데 예컨대 그 대한항공의 여자 딸내미하고 우리 딸내미하고는 완전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의 재력이 다르다 보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직장에서 속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딸내미는 그래야 되겠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완전 경쟁이라고요? 불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하다. 자, 그런데 완전 경쟁은 그럼 어떨 때 있냐? 누구도 나보다 유리한 조건을 똑같아야 되니까 규모들이 커야 되겠어요? 자잘한 것들이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완전 경쟁이란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일단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아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장 참여자가 뭐 꼴랑 수요자 공급자인데 특히 이제 제가 항상 공급자 신경 쓰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수요자나 공급자인데 수요자는 우리 국민 전체니까 어차피 5,400만이에요. 그런데 공급자는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공급자의 수가 적냐 많으냐 문제다. 수요자는 어차피 많으니까. 그럴 때 이 독점이 뭐냐? 홀로 독자 점열 점자니까 이거는 시장 전체를 딱 한 명의 공급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약간 한전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전 혼자서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공장도 한 30개 되고 전선 깔아놓은 것만 해도 얼마고 그 빌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 규모가 100조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이런 것들은 수백만 명의 공급자니까 각각의 공급자는 규모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규모가 작은 애들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동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해요. 그래서 동질적이라는 거는 품질이 같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수준이 있다. 즉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캔커피라는 하나의 물건은 뭐 대충 700원이에요.
그런 건 일물일가가 되죠. 그런데 땅이라는 건 한 평의 땅이 전부 다 1,000원이다. 말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일물일가가 안 되죠. 바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불안전한 시장.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정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 정보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바로 따로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자 부동산 시장은 뭐라 그랬느냐? 국지적 시장이라 그랬죠. 즉 똑같은 32평이라도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하고 제주도는 가격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바로 불안전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 시장은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이익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래야 되느냐 이런 거죠. 여기 수백만 명의 작은 공급자들이 똑같은 가격의 재화를 가지고 똑같은 정보 조건 가지고 경쟁을 하죠. 바로 남보다 유리할 게 없으니까 남보다 많이 버는 건 불가능해요. 남들 버는 정도만 딱 번다. 정상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시장은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진퇴. 그래서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뭐 언제든 참여하고 싶으면 들어가면 되고 참여하기 있으면 나오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은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결정할 힘은 없어요.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price taker라고 그러는데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가격 수용자라고 한다. 그럴 때 이제 독점은 뭐냐, 독점. 독점을 아까 공급자 한 명이라고 그랬죠. 한전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강하죠. 사실은 100%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시간 많을 때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때 했는데, 근데 제가 한전 사장이라면 뭐 당장 가격 올리죠. 당장 올립니다. 당장. 제가 사장이면 만일 지금처럼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그냥 민영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공사가 아니면 당장 4배 정도 올리죠. 그러면 이제 온 국민들이 뭐 좋아할까요? 막 죽인다고 난리 칠까요? 잠깐 도망가 있으면 되죠, 일본. 그래서 한 일본 가서 한 2달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올렸는데도 뭐 막 난리 그때까지 데모한다면 전기 끊어버리죠. 전국의 전기를 싹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데모할까요? 못할까요? 야, 이제 그냥 4배 내야 되나 보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올릴 때는 데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정보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죠. 가격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당연히 초과 수익이 있죠. 또한 100조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진입할 수 없죠. 진입장벽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진입장벽이다. 또 퇴거도 어렵죠. 만일 한전이 망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처분하면 100조가 한 20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크랩 폐쇄 처분해버리면 제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만일 한전이 지금처럼 계속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정부는 퇴출시켜버려야 될까요? 계속 예산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 과점이죠. 과점은 시장 점유율이 과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공급자가 여기처럼 다수면 안 되죠. 공급자가 3명, 4명, 5명 소수. 그래야 예컨대 전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우전자라든가 이렇게 뭐 몇 개 회사가 싹 다 점유해야지. 각각의 시장 점유율이 과하죠. 과점. 그래서 이런 걸 과점이라 한다. 사람들 시장 지배력이 강하죠. 가격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 당연히 없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독점적 경쟁인데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뭐냐? 요거는 독점의 성격도 있고
완전 경쟁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자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가까워요. 수가 많아요, 일단.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종의 상품이지만 이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하죠. 자, 이거 우리말이니까 분석 한번 해보죠. 여기 종류는 같고 품질은 같다고요? 다르자 다르다고요?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분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질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느냐. 가격을 결정할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버리면 당연히 초과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미장원이죠. 미장원. 미장원 파마는 뭐 온 동네가 다 5만 원이라고요. 어떤 데는 50만 원짜리도 있다고요. 5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왜 50만 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해주겠지만 우리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이러겠죠. 품질이 다르잖아요. 이러겠고. 그래서 디자인이 달라요. 이질적.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는 완전 경쟁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미 3, 4월 달에 많이 써먹었는데 이렇게 써먹겠죠. 아까 우리가 수요 공급할 때 이미 했는데 자,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500원에 100개다. 500원에 100개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걸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단기라 그럴 건데 단기.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가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그럼 이제 기존의 공급자 보자고요. 이 사람 500 받으면 이게 정상이익이에요. 그런데 균형 가격. 현재 600 받고 있으니까 정상이익이에요, 초과수익이에요? 아까 이게 초과수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돈 많이 벌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경쟁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진입할까요? 진입.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공급자가 자꾸 들어와요. 시장에. 그럼 공급이 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균형 가격으로 회귀한다면 그럼 초과수익이 제로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완전 경쟁이다 그랬죠. 만일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더. 공급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500보다 높은 거예요. 이제는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과 손실이에요. 그러면 또 일부가 망해서 없어져요. 퇴거. 그래서 일부가 없어지다 보면은 딱 정상이익이 될 때까지만 공급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 알면 정책은 거의 100% 분석이 되죠. 이걸 모르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정책은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때 또 써먹겠어요. 자, 간단하게 확인하고 뭐 끝내시죠. 자, 완전 경쟁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를 했죠. 특히 이제 판매자 조심하셔야 돼요. 개별 공급자는 시장 지배력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의 동질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순응자의 성격이 강하고 일물일가가 된다.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다. 진퇴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보 비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기다 뭐 초과수익은 없다 정도 써놓으면 되겠네. 초과수익. 초과수익은 없고 정상이익밖에 없다 그랬죠. 그 밑에 이제 독점적 경쟁 과점 써놨는데 이거는 이름만 이해하시면 돼. 이름. 독점 그럼 홀로 독자? 공급자 1명. 과점은 점유율이 과하니까 소수. 독점적 경쟁은 다수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뭐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하면서 완전 경쟁은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좀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좀 섭섭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이제 와서 뭐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